한적한 마을 행복마을. 예능 길드로 통하는 힘 공리주의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도사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개입하여 최고 수준의 행복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이 도사의 이름은 벤담 사부였습니다. 벤담 사부는 항상 마을 중앙 광장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 잡고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마녀로 오해받는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디아였습니다. 리디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만든 음식은 먹는 사람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은 그 음식에 푹 빠져 현실의 과제를 등한시하고 자신들만의 행복에 취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리디아의 요리의 명성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을의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농장을 가꾸기보다는 리디아의 가게로 몰려들었고 학교의 아이들은 수업을 듣기보다 그녀의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마을 회의 시간이 되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마을의 장로들은 벤담 사부를 찾아갔습니다. 벤담 사부는 고요하게 상황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공리주의 도사답게 행동이 결과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행복에 빠져들어 마을의 전체적인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부에게 매우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부는 지혜롭게도 리디아와의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벤담 사부는 리디아를 조용히 불러 그녀의 요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칭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리디아, 당신의 음식에서 이렇게 막대한 행복이 창출되는데 이 행복이 오히려 모두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리디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식이 사람들을 잠시 행복하게 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벤담 사부의 조언으로 리디아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일부 수익을 모아 마을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 행복이란 단순히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었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마을의 성장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공리주의 이질리를 잘 보여줍니다. 벤담 사부가 리디아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개인의 쾌락 추구가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리디아의 요리로 짧은 행복을 느끼는 대신 그 경험을 공동체를 위한 기회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마을로 거듭났습니다. 벤담 사부의 공리주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행동이 결과를 고민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리디아의 요리만큼이나 달콤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단순한 옥수수 스프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행복의 연쇄 반응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에 탐구왕 빌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호기심이 많아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그는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왜라는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은 심하게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리는 할아버지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마을 광장에 모여 모두 함께 춤을 추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단다. 빌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춤을 추면 비가 올까? 라고 생각한 그는 이 인과관계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 같이 광장에서 춤을 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리의 일정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모두가 모여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춤을 추다 말고 잠시 멈춰 생각하던 빌리는 이게 정말 춤 덕분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일이 순전히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춤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 비가 온 것이라면,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기상 변화라든가 마침 그때 지나가던 비구름의 영향이라든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빌리는 다시 사람들을 모아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춤을 추고 나면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빌리는 깨달았습니다. 춤이 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시점에 춤을 춘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빌리는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할아버지 세대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마치 인과관계인 양 믿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연한 사건의 반복은 인과관계 이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흉의 이론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빌리는 음표와 춤이 아니라 실제로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날씨의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춤추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기도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그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곤 했습니다. 이렇게 빌리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리며 마을에서는 역사적인 비춤의 전통을 유쾌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중세시대의 작은 마을에 아르투라라는 이름의 현명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론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르투라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는 큰 나무 그늘 아래 놓인 돌 위에 올라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멀고도 원땅의 뻔뻔족이라 불리는 특별한 부족이 살고 있었소. 이 부족은 자연법에 따라 살지 않았던 마지막 인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 한눈으로 아르투라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뻔뻔족은 처음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척했지만 곧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행동으로 유명해졌소. 그들은 밤낮으로 먹고 즐기고 게으름을 피우며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좇았소. 자, 이렇게 사는 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나요? 아르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 그러나 그들의 세계가 불평등과 혼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소.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쫓다 보니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지. 사람들은 점점 더 아르투라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뻔뻔족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소. 그들의 이름은 자연법의 수호자였지. 수호자는 사람들에게 자연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소. 자연법은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 알 수 있는 것이지. 바다를 항해할 때 별자리를 보는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본능적이란다 하고 말했지. 수호자는 뻔뻔족에게 자연법이 기본 원리들을 소개했습니다. 정직, 정의, 선의 추구 등은 그들이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고 사는 나머지 그들의 세계는 혼탁하고 어두워졌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나요? 한 마을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뻔뻔족은 자연법의 수호자가 전해준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소. 그 결과 그들의 사회는 점차 균형을 되찾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 그들은 서로 신뢰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소. 아르투라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자연법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도덕적 나침반과 같소. 우리는 이 나침반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의 존재를 잊고 살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 나침반을 잘 사용해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르투라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법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공동체는 한층 더 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아르투라의 재미있는 설화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내면의 자연법이 수호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왕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구가 증가했고 사람들 사이의 경쟁도 덩달아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평화로운 왕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슬기로운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자연 상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불행을 안겨줄 뿐이다. 우리에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 현자들은 왕국의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아, 우리는 고독하고 빈곤하던 삶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 우리의 일부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상호간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 그러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신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자 중 가장 연로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들어보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너구리와 라쿤이 함께 살았단다. 평소엔 사이가 좋았지만 먹이가 부족할 때면 서로 다퉜죠. 결국 그들은 서로 먹이를 나누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냈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열리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지혜롭고 공정한 지도자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통치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기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거나 동의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는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왕국은 새로운 질서 아래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통치자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람들은 법과 규정을 따르는 대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리적인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일부 자유를 조직된 사회와 정부에 맡길 때 더 큰 자유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이 작은 왕국에서 현실화되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서로를 믿고 협력할 때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왕국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곳에도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남겼습니다.